미국 정치 매체 더일은 20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 방식을 따랐을 경우 2,799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도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나라를 봉사하지 않고도 곳곳에 검진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격리 조치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국도 일주일째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명대 안팎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1차 유행에 이어 2차 유행에서는 더욱 참혹하게 무너지자 영국 가디언지는 또다시 한국은 되고 유럽은 안 되는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영국과 스웨덴처럼 방임수동적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중국처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방역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7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가디언은 그 이유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지 못했고 영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 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코로나 재정조치 규모가 G20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독일로 GDP 대비 40.9% 규모의 재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탈리아 37.5%, 일본 36.3%, 영국 23.0% 순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재정조치 총 규모가 6,59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그친 탓에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많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놀라운 방역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인 것을 12월 초에는 알 수 있다고 했으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보다 치료제의 상용화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방역이 2차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예선 2인에 오른 유명인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블룸버그는 미국은 유명인 본부장을 지지하지만 이유는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오콘조 후보가 이유에서까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유는 소속된 27개 국가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비회원국까지 합치면 41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몰표를 받는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오콘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유는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한다는 역사적인 부채감을 안고 있고 이에 더해 이번에는 대륙별 안배 차원에서 아프리카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에서 쉽게 나이지리아 후보가 만장일치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두 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유럽의 19개 국가들과 발트의 일부 국가가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헝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이 유명인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후 내에서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나쿠 지역의 발전과 고용 증대로 이루어졌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후의 다른 나라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지역 국가에 전화통화로 지지를 요청하고 유명인 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영국, 벨기에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영국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제6차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십 합의문 서면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명희 본부장은 형제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해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 아시아 개도국 그룹,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8개국 등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콘조 이엘레 후보는 EU와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카브리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오콘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일본이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64개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 절차는 오늘 27일 종료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곧바로 차기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만약 격차가 크지 않고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11월 7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2인에 올라온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변에는 우리 정부가 과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순방 외교와 주일국 특사, 정상 간의 전화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과 중국과의 균형 외교는 폭넓은 지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균형 외교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와 같은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원으로 당선된 에티오피아 출신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WTO가 친중계에 의해 장악될 경우 제2의 WHO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중국 출신 완비닝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이 총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미국 측 지지를 받은 다렌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당선된 것입니다.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여기까지 중국이 되면 중국 영향권기구가 절반이 육박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전세계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를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까지 왔습니다. 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해 불법적인 경제보복을 했던 일본입니다. 일본에 맞서 싸워 한국의 선봉장에 섰던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 일본은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우에쿠시주 에카트 강가에 상록수 부대 장병 5명을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티모르는 452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후 1975년 독립했지만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가 강제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 1999년 8월 유엔 감독하에 주민 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유혈 사태를 벌였고 당시 김대중 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당시 파병된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는 유엔 가입 후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임무로 최초 파병된 전투부대입니다. 1998년 8월 파병 이후 성공적인 지역 안정화 작전과 인도적 구조 활동으로 현지 주민으로부터 말라이 무띠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 철수할 때까지 4년간 우리 군인 총 3,328명이 동티모르에 파병됐는데 이들 중 민병조 중령, 박진규 중령, 백정훈 병장, 김정중 병장, 최희 병장 등 5명은 임무 수행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운전병이었던 김 병장의 시신은 지금껏 찾지 못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우에쿠시주 시내공원에 5 장병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탑을 건립했고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받아 올해 3월 기존에 있던 추모탑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동티모르 시내에서 2시간 떨어진 에카트 강가에 추모비를 제막했는데 추모비에는 2003년 3월 6일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다 에카트 강에서 숨진 5명의 한국인 장병을 기억하며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친범 대사는 오늘 강가에 추모비를 제막함으로써 순직한 장병들을 국가가 잊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 정책을 실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추모비 건립은 동티모르인들의 수건이었다며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동티모르 사람들은 한국인 장병들이 자신들을 도우러 왔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우르 마탄루악 동티모르 총리는 5명의 한국인 장병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이분들은 동티모르의 역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막식에서 오에쿠시 주지사는 에카트 강가 추모비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추모탑이 있는 시내에서 이곳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새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3월 추모탑을 정비하면서 대사관은 순직 장병 5명의 유족으로부터 추모글을 받아 각각 현판에 새겼는데 고 김정중 병장의 부모님은 오에쿠시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랑스러운 내 아들 정중아, 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대사관은 에카트 강가의 추모비 제막을 계기로 오에쿠시주에서 11월 4에서 6일 상록수부대 장병 순직 17주년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데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동티모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동티모르 파병 상록수 부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상록수 부대가 동티모르의 평화 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30일 독립투표 가결 후 많은 어려움을 거쳐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됐는데 이는 한국이 평화 유지군인 상록수 부대를 파병해주고 지원해준 덕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100년 이상은 더 같이 할 것으로 믿는다며 모든 지원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테레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에서 그동안 펼쳐온 공적 원조 사업도 소개하며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본받고 싶고 나를 포함해 동티모르 지도자들이 산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 나라를 운영하기 쉽지 않기에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가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다는 깜짝 놀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이 이제 오만함을 떨쳐버리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비너 차이퉁은 지난 10월 29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비너 차이퉁은 1703년에 창간해 세계에서 현존하는 신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매체로 147년 전인 1873년 2회에 걸쳐 태국 정책을 펼치던 조선에 대해 특집 기사를 낸 바 있지만 창간 이후 지난 327년 동안 이번과 같이 대한민국을 집중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룬 것은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너 차이퉁의 토마스 자이 페르트 편집 부국장은 한국을 배우자라는 제목의 기명 사설을 통해 유럽인들의 오만함을 끝내고 더 많이 배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바겐 마틴 빈터콘 회장은 대략 10년 전 한 자동차 박람회에서 경쟁사 현대차의 시승 후 감탄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빈터콘 회장은 무소음 핸들 조절 장치를 만들어낸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흔들림이 전혀 없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MW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걸 왜 한국 기업은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유튜브 영상은 수년 동안 조회수 수백만 건을 기록했다며 디젤 스캔들로 내년 법정에 서야 하는 빈터콘 회장의 물음은 코로나 대유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일까? 왜 한국이 그 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자이 페르트 부국장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았는데 그는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누적 확진자 수 26,146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확진자 수인 36,989명과 누적 확진자 수 91,895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활발하고 도시화 수준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뛰어나다라며 한국의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대유행을 막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습관 등은 코로나와의 싸움에 성공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이 페르트 부국장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한국이 초기 접촉자 추적에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현재 차례차례 접촉자 추적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조치로 이제 유럽은 당장 오만함을 떨쳐내고 한국을 배울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 페르트 부국장은 태평양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유럽이 새로운 세계 권력 아시아에 맞서 버틸 수 있을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설은 유럽의 전통적 정치, 외교, 경제, 산업, 문화, 예술의 중심 역할을 해온 오스트리아의 시각을 통해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성찰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은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1월 5일 시장조사기관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서울이 아시아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9월 기준으로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9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도쿄 77억 달러, 상하이 48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기관 리얼캐피털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경제활동 회복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3분기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감소폭 57%, 유럽 감소폭 43%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3분기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3분기보다 22% 줄어든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코로나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실과 상업용 지구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내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은 지금